그 왕이가 오늘이 5일이니까 그치 6일이구나. 어제 떠났구나. 예, 그제 갔다 어제 떠났죠. 떠났는데 여기서 그 친중파 100명과 오창을 하기로 했는데 뭐 갑자기 부른 것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저희들이나 이런 반중을 외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을 거라고 봅니다. 60명 정도가 왔대요. 평상시 같았으면 미어져 터졌겠죠. 예? 100명 충분히 채웠죠. 근데 이번에 100명 못 채우고 60명밖에 못 왔네. 어느 정도 저희들의 공작이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60명도 솔직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도대체 여기에 참석했는지. 여기에 전 이수성 총리, 그 다음에 윤병세, 그 다음 송영길 이런 사람들 왔어요. 그 다음 정세균도 왔다고 같았는데 신문기사 쭉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름은 나와요. 그래 여기 나오네. 추공 이수성 전 국무총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송영길 언제나 빠지지 않죠. 그 다음에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 60여 명이라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리고 추가 나머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중국 부흥은 역사적 필연, 한중 우호는 천년관계 아니죠. 좌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김일성도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했는데 왜 우린 천년의 관계를 맺으려 합니까? 이래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랑 친하지 않은가 봐요. 역시.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왔었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 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광복회 회장도 갔대요. 역시 광복회 회장.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흑막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즉 항일 무장투쟁은 상당수가 공산당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광복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안 좋은 분위기, 그리고 중국의처럼 고압적인 외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줄을 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장 독립투쟁의 근본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조원진 의원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도 우리가 까다롭게 쳐다보니까 못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만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꼭 오찬만 아니라도 상관없지.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난리를 안 쳤다면 아마 떳떳하게 가서 아마 사회까지 봤을 수도 있죠. 그 사람 중국말 잘하거든. 근데 어쩌면 우리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박수치고 아주 이 사진 앞에 나오려고 줄 쓴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야 돼. 이 사람 당당한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24분이네요.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전에 제 원래 본 주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이 어디서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이거를 했었습니다. 어떤 걸 먼저 보여줄까 여러분들에게.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 이랑 정권의 전복. 그래갖고 이게 2018년 8월 10일 했던 방송이에요. 그레이트 게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7일 날도 또 했었죠. 중동 분쟁과 난민의 북한 커넥션 해가지고 이때에도 이란 경제 제재 해갖고 이란 얘기를 또 언급했죠. 내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나서 또 8월 24일 날 이란 제재와 무너지는 1대1로 아무도 연결을 못 시킬 때 이미 연결 다 시켜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은 제가 계속 그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구글에서 여기다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로 칩니다. 김정민 나오네. 그럼 여기 나오죠? kjmisis.com 요게 저희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송하면서 채널이 여러 번 박살났거든요. 채널이 박살나면서도 저희가 계속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여기 가시면 저희 방송을 볼 수 있어요. 그 삭제된 것들을 계속 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요. 이거 옛날 방송들이에요. 옛날 방송들인데 이게 저희가 그레이트 게임에서 했던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이트 게임에 딱 들어가면은 자 어디에 나오냐, 여기 맨 밑에 거 보자. 5번이구나. 오케이. 자, 요 그레이트 게임에 보면은 이 그레이트 게임 앞쪽으로 다시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그레이트 게임을 누릅니다. 그레이트 게임을 딱 누르면은 쭉 나와요. 근데 그레이트 게임을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여기 번호가 써 있죠? 번호가 1, 2, 3, 4, 5. 이 5번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악의 쪽 북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서 보시래요. 네, 이렇게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중앙아시아나 간 이후서부터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돼요. 맨날 여러분들이 찾더라고요. 어디 있느냐인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제가 조금 옛날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다물 프로젝트. 잠깐만. 여기가 그래서 그 다물 프로젝트 목차입니다. 이렇게. 이게 2007년도에 제가 만들기 시작해서 발표는 2012년도인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닌가? 하여튼 뭐 그때가 노무현 정권 막 끝나면서 이명박 정권도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 2008년도인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쯤이에요. 다물 프로젝트 아시죠? 다물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뭐다? 고토수복. 이거를 제가 카자스에서 연구했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20년 후의 대한민국, 그게 바로 지금이죠.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테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이때 이미 보고서를 제가 다 썼어요. 이게 제 졸업 논문의 일부입니다. 제 졸업 논문은 제가 만들었던 다물 프로젝트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순한 맛으로 쓴 거예요. 그게 논문에 등록이 된 거예요. 요즘 제 몽골 논문 찾으려고 사람 보냈다며. 야,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 여태까지 논문도 찾아보지 않고 논문 검증했다고 변 이희재가 표절을 했다는 등 논문 수준이 낮다는 등 거짓말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몽골에 가서 논문을 찾고 있지? 아니, 논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었나? 논문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놓고서 논문을 지금 찾으라고 사람을 보내면 어떡해? 나 다 알아. 너희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늦었다. 그러지 마라.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미 옛날 때 여기 보면 요 위쪽에 보면 살짝 나오죠. 다물 프로젝트 최종 버전이라. 안 보이나? 아마 스마트폰으로는 보일 거예요. 여기 최종 버전이라 써 있어요. 왜냐? 이 다물 프로젝트는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했거든. 예. 2006년도 시작해서 지금이 2019년이니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벌써? 13년 가까이 흘렀죠? 예. 상당히 맞췄죠. 20년 후에 한국이 취할 상황. 뭐 지금 20년이 지나지 않고 한 13년인가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한국만 보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것인가, 대아프리카 전략, 미국이 어떻게, 그 다음 중국이 어떻게 이적을 개발하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계 에너지 위기 이러면서 소비 얘기하고, 뭐 인구, 이거는 거의 백서 수준이에요. 백서 수준. 이 당시에 만든 PPT의 장수가 121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프로세스예요. 어때요?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갔죠? 네? 가고 있다고 지금도. 이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프로세스는 순서가 앞뒤가 바뀔 수 있다. 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꼭 이 순서대로 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썼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산업이 붕괴되면 중국의 내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했죠. 대만 독립, 신장 위배 독립 이런 것들, 송유관 파괴 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예측했다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논문의 지도 교수에 미국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하도 신기한 걸 연구해가지고 아무도 이런 거 연구하지 않을 때 미국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가 이런 것들. 올림픽 이전부터 이거 올림픽 이후라고 했으니까 2008년도쯤일 거예요. 북경 올림픽이거든요. 네. 물론 제가 이 다물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저를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전 솔직히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중국을 견제해가지고 고토수보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했는데 몰랐죠. 노무현 정권이 친중파라는 거를.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썼어요. 그 서브프라임 붕괴 뭐 등등등등 쭉 쓰고 좀 이따 나올 재밌는 얘기지만 이게 나오죠. 연합학종정책. 요거는 봐야 돼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 파이프라인 건설과 해상 루트 개척. 이게 바로 1대1로입니다. 시진핑이가 이때 주석이었나? 하여튼 1대1로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저는 이미 1대1로를 파기하는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진장 빠르죠. 중국이 1대1로를 개척하려고 막 준비하던 시점에 저는 중국의 그러한 그때 당시 1대1로라는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예요. 1대1로를 파기하는 전략을 이미 난 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맞았죠? 네? 와, 놀랍지 않아요? 이게 제 진짜 논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대학교 논문에는 안 나옵니다. 대학교 논문은요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박사학위만 딸 정도로 요건만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내 논문 백날 그 몽골 국립대학에서 찾아봐야 거기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그거 가져다 중국 사회과학원에다 바치려고 돈 주고 팔려고? 니네들의 머리에 죄가 있어요. 니네들 머리 위에. 소용없어. 아무리 조사해봐. 나오나?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1대1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작전 계획이에요. 일본이 이미 그 당시에 아베가 카타르, 일본, 괌 이렇게 해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물론 나중에 카타르가 문제를 일으켜서 조금 말썽이 있었지만,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디에고 가르시아, 호주,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이렇게 연결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한국이 삑사리가 났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건 그때 당시니까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 네. 그랬었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다가 하나 더 싱가포르, 필리핀,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해서 또 한 번 봉쇄하는 중국 포위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죠. 여기서 삑사리가 난 나라가 또 있죠. 그게 바로 필리핀이죠. 두테르테. 물론 작전이란 게 항상 얘기했잖아요. 100% 원하는 대로 가진 않는다. 모든 공작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도가 또 맺은 군사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인도, 싱가포르, 일본, 몽골, 타지키스탄 이런 식으로 해서 겹겹이 중국 주변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굉장히 동아시아 쪽에서 중요한 고리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한국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왜 나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친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정희 같은 놈이 미군 내쫓고 중국인을 받아들여서 우리 국가를 방위하자 이런 개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중국이 파키스탄, 미얀마, 몰디브 여지역을 통해서 인도를 포위하는 전략을 쓰려 한 거죠.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럼 뭔지 아시겠어요? 아웅산 수치 여사를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원리를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이용하면 된다.
석방시키던 당시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서방세계 편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 중국 편에 붙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미얀마에서 발생했죠. 네. 그리고 몰디브 아시죠? 유명한 몰디브의 항구 뺏겼죠, 중국한테.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다음 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과 몰디브 쪽은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미얀마 경제 개박살 날 겁니다. 네. 이러면서 어쨌든 중국의 고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는 바로 13년 전 얘기예요. 제가 13년 전에 짰던 중국 일대일로 봉쇄 그다음에 파괴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이때 홍석현, 그치?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뻔했죠. 아마 됐었으면 아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홍석현은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반드시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그거는 누가 나와도 한국 국적을 가진 똥개가 나와도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은 무조건 한국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후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스리랑카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주로 사무총장은 제3세계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G7 같은 패권 국가들이 아닌 나라에서 뽑아요. 네, 뽑는데 그때 국가들을 쫙 보니까 이거는 100% 한국인이 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100% 제가 된다라고 그 단언을 했느냐? 뭐가 8,500명이야? 아, 지금 보는 게 8,500명이에요? 아, 중국 애들 들어왔어? 왜 그래? 내가 다물 프로젝트 보여주니까 중국 애들 관심 갖고 들어왔나 보네? 다 안 보여줄 거야. 일부만 보여줄 거야.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 것만. 그랬는데 제가 왜 100%라고 제가 얘기했느냐?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때 사무총장이 아니죠. 그냥 반기문 씨의 이력을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더니 내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 90년도에 외교부 미주국장 92년도에 뭐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 주미공사 그 외에 뭐 유엔 사무처 등등등등의 경력이 있어.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 사람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뭐 이력이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일종의 그런 경력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봤지만 그거 외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야, 좋다. 다크나잇. 야, 사기꾼 방송 시작됐네. 참네. 마음대로 떠들어.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은 배가 아플 뿐이야. 약오르지. 메롱. 너희들은 약오를 수밖에 없어 나한테. 왜? 내 머리를 못 따라오니까. 자, 제가 왜 100%라고 생각했느냐?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때 2007년도가 2008년도에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예, 이란의 핵 개발 의혹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뭘 느꼈느냐? 아, 이거 전쟁이 날 수도 있다 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미국이 외교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였느냐? 바로 이러한 국제적 상황입니다. 자, 그때 당시를 기준이에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2008년도 기준이에요. 내가 왜 아무리 한국 국적을 가진 똥개가 나와도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고 믿었느냐? 물론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더 좋았죠. 왜 막 지나가네? 내가 보여주기도 전에. 자, 첫 번째. 당시에 악의 축은 두 개였습니다. 북한과 이란. 그런데 이거 스톱 시켜야 되는데. 자, 요거 그냥 그림 보세요. 그냥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거 제가 시간차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셨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악의 축으로 꼽혔던 나라가 이란과 북한이에요. 미국은 사실은 이란을 치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국제 관계에서 미국이 주로 주목하는 지역은 중동입니다. 거기가 석유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 이스라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중동이고 그 다음이 한국 쪽이에요. 순위가 밀립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서 핵 개발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재를 가할 때 국제사회가 동참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제가 이걸 보면서 가상 생각을 했죠. 이러한 순간에 만약에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면 어떨까는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요럴 경우, 요럴 경우, 요럴 경우 해봤는데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람이어야 돼. 왜 그러느냐? 미국의 관심은 역시 이란 쪽이었습니다. 왜? 이란에서 핵 개발을 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따라서 이란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란을 제재해야 할 때 유엔 사무총장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조지 부시 때죠? 주니어 때.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하던 시기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 유엔에서 항상 딴지를 걸고 반대하고 항상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조지 부시가 재선이 안 됐을 겁니다. 맞죠? 재선이 안 됐을걸? 안 됐을 거야 아마. 저는 그게 국제사회에서 그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어떤 일종의 패권주의 뭐 이런 뭐 확장 정책 이런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 그 당시에 그 선거에 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선 됐어요? 그건 재선된 이후였나? 하여튼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공화당 연결이 안 돼요 정권이. 예,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그때는 유엔 사무총장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된다 했어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이 테러리스트와 전쟁을 해야지 국제사회와 척을 지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가 떨어진다.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유엔 사무총장을 자기와 친한 사람이 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예요. 그게 저는 한국인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어디 보자. 한국인 출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보세요. 다시 제 PPT를 보여주십시오. 빨간색 두 개를 찾았잖아요. 저게 이란과 북한 둘 다 핵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됐던 시점입니다. 나라예요. 뭐 이진 다 알죠? 다 핵 개발했어요, 쟤들. 의심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혹은 둘을 다 쳐야 돼요.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근데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쳐야 되는데 두 나라를 동시에 치는 건 힘들어요. 왜냐? 돈이 들어. 이거 모든 게 돈이야. 전쟁은 돈이기 때문에 그건 비효율적이야. 하지만 국제에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한 놈은 조질 필요가 있었어요. 한 놈은. 그러면 북한과 이란 중에 누구를 조지는 게 미국의 국익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느냐 했어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 어딜 것 같아요? 이게 좀 10초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그게 그 당시에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란은 그 세계적인 2등의 석유 매장량과 수출 국가였고 산유량이 세계 2위, 매장량이 2위인가 그래요. 그리고 저긴 중동이에요. 석유가 있는 지.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셰일가스가 없었어요. 따라서 중동에서의 석유 이런 건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여긴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필요할 때는 물리적 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유엔 사무총장이랑 갈등 관계에 놓이면 안 돼.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을 적극적으로 이란을 경제 봉쇄하고 이란을 제재하게끔 만들 것이냐가 큰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한국 사람이 되면은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끝나. 왜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야, 북한 좀 손봐야겠는데?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북한이 핵 개발한다며? 북한 죽여야겠어.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되냐?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핵 개발한다, 폭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폭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뭐 지금 있는 우파분들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좌파 국민들은 반대한다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어설프게 잘못 북폭하면 또 한국에서 반미 여론이 불어요. 반미 여론이 불게 되면은 다음번 대선에서 한국 대통령이 반미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가 또 걸려. 머리 아파.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북폭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북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시범 케이스로 한 놈은 줘줘야 돼. 그러면 북한이 아니라면 결국 이란입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도 맞아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 뭐 그 당시에 이란에 대한 폭격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만약에 군사적인 충돌까지 각오하고 갈 경우 이란에서 그러한 전쟁이 나는 거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한국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화가 그거였던 거예요. 먼저 남한에다 압력을 넣는다. 북한을 때리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은 반대해 그러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북한을 그렇게 하면 제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때 육자회담 이런 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래도 미국이 만약에 안 돼. 북한을 제거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움직입니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제발 저의 모국만큼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막 그럼 애초에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마음도 없어. 폭격할 마음도 없는데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북한의 핵 개발을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폭격을 하지 않는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제3세계의 핵 개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막을래? 너 유엔 사무총장이잖아.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그럼 너 어떻게 해야 핵 확산 방지를 하는데 이 영향 끼칠 수 있게 하겠어? 그럼 어디로 가요? 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조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 때 고대사 강연을 할 때 좌파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물론 영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었어요. 지금 제 정치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돌아선 제 고대사 팬들분이 있어요. 아마 기억날 거야. 이번에 한국 국적만 닮은 똥개도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예. 이라크 아니에요. 이라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 핸드폰. 내가 댓글을 봐야 되는데, 됐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일부 제가 여기에 나오죠. 이게 소리가 나갈까? 다물 프로젝트의 일부. 이게 2008년도인가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맵대학교 대강당에서 제가 이거를 소개했습니다. 교민들하고 이런 사람 상대로. 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그 미국의 그런 각종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불보도가 적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국의 정치인들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거슬려서 뭘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즉 미국이 그렇게 하고자 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금융위기도 오고 산업 불황도 오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제안한 것은
아무리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나라의 그 사태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그걸 줘야 되고 거기서 얻을 게 있다면은 한 가지라도 불탄 집에서라도 뒤환자가 한 장이라도 건지는 심정으로 우리의 국익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미국이 과연 그럼 중국을 어떻게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군사 강국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표를 해놓은 것들이 다 극동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군사력입니다. 세계 10대 군사력 중에 5개의 국가가 극동 지역에 위치했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경제 발전한 모든 돈을 대부분 군사나 이쪽에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국동 지역에 있는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군에 지금 배치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 점들은 무엇이냐면 그 각 나라가 갖고 있는 GDP, 인구, 군사, 그다음 국방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크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엄청 거대하게 지금 국방비나 각종 경제 발전에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일본, 한국,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구함, 오키나와, 태평양 함대를 이용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지역인데 카자흐스탄 지역의 점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이 갖고 있는 현재 군사력과 국방력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그 가상 시나리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카자흐스탄은 세계 강대국, 즉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쟁탈 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음. 이것이 현재 각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 극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국방비, 그 다음 GDP, 인구, 그 다음에 각 경제 발전에 대한 도표입니다. 거의 보면은 중앙아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나가 있으며, 다음. 인도 또한 중국을 포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맺은 군사동맹은 다음. 중국, 파키스탄, 몰디브, 미얀마를 잇는 인도 봉쇄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중국, 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몰디브 이런 나라가 하얀 띠를 둘렀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국가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혹시?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SCO 가입국과 그 옵저버 국가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SCO는 이후 21세기 이후에 나토에 대항하는 새로운 군사 조직일 거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SCO 가입국들도 서로 자기들 내부에서 연행과 합종을 하면서 중국에 편드는 척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에도 편드는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SCO 군사 조직은 나토같이 단단한 연맹체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반기문이 유엔 총장이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저희 이 반기문님께서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의 경제성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계산된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즉 한국 출신의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뽑았다고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이분의 그 활동 영역인데 제일 먼저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국제평화유지활동국, 즉 유엔군을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991년하고 2001년 1차, 2차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유엔 사무총장과 마찰이었습니다. 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그 관계는 미국은 최악이었습니다. 왜냐? 2차 이라크전을 참전했을 때 부시 정권을 계속 탄압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악화시켜서 결국 지금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까지 국제적인 여론에 영향을 끼쳐서 미국의 대외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다시 중동이나 그다음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미적인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됐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되자마자 했던 게 바로
유엔군에 이원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거부권을 발동을 해도 유엔 사무총장 직속의 유엔군을 이용해서 세계평화 활동에 군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중국이 자신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각종 인권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중국이 반대편을 던지고 위해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결정이 되는데 중국의 방해로 모든 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을 거치지 않고도 유엔 사무총장 독자의 의견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겁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국이 이란을 친다고 뭐 군대가 꼭 육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행 폭격도 포함해서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미국이 전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이란을 폭격하고 뭐 핵 발전 도시들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다국적 기업과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남북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 부시 대통령이 말했던 바로 악의 축의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핵 문제인데 이 핵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이란과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북한은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란은 핵 발전소를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건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란은 핵무기 안 만들고 우리는 먹고 살 테니까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폭격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나는 핵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 태평양까지 뻥뻥 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란을 더 우선순위를 뒀지만은 사실 이번에는요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난리가 났죠. 이란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여기 가시면은 다 동영상 그 제가 했던 그 비메어 가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중동 문제와 난민 커넥션, 그 다음에 이란 정권의 전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거 영상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이란이 내란이 나서 분열이 되던 정권이 전복되던 상관없이 결국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과 가스 파이프라인을 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거였어요. 일어나기 지금 직전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북한이 왜 폭격을 받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은 지금부터 보게 되실 스마트 시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번에 그 TV조선 탐사보다죠. 물론 여기서 아마 저같이 국제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첨가해서 나오는데 뭔가 후속편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할 부분은 그 뒷부분. 근데 아까 이란 얘기 마저 끝낼게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과 북한이 항상 큰 두 개의 축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지금 폭동이 났죠. 이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다음 미국이 볼 것은 북한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죠. 김정은 나는 개인적으로 친하다. 이 얘기 뭐예요? 너 내가 개인적으로 했던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뭐 김정은도 날 좋아한다. 그 말 내용은 그 협박이라고. 이거 외교적 언사를 알아야 그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제 방송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다시 이란 문제를 제가 붙일 겁니다. 자, 이 스마트 시티에서 좀 더 파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시제예요. 여시제를 아직 더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여시제가 정확히 나와야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압니다. 요게 지금 여시제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누르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거 여시제 홈페이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시제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 뭘 보시면 되느냐? 여기에 내용을 보면 되는 거야, 내용.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여기 뭐 신문명 도시라는 게 나오죠? 요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누르면 여기 나오죠? 예. 이게 바로
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여시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중국과 함께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얘기 나왔죠? 이광재에서 갑자기 왜 나와요? 이광재 여시제 멤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재단 속에 여시제 사람들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나오죠. 이현재 이 사람도 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론스탄가 했을 때 나왔던 인물 아닌가? 홍석현 나오네. 어이구, 알만한 사람. 연세대학교가 나오네. 전 총장인데 연세대학교가 또 여시절 MOU를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쭉 보고 감사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나 여시제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은 여기서 빠졌네. 어떤 인사 교대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그래도 여시제 간부급 사람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삼고철요. 다 거절했죠. 왜냐? 그때 당시에 유라시아 실크로드 제가 보셨죠? 제 다물 프로젝트. 저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던 시점부터 이미 유라시아 실크로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니까.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대외 정책을 할 것까지도 이미 눈치채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미 난 얘기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 유일했어. 지금도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저를 끌어들이려고 했지. 에? 그랬는데 거절했죠. 왜? 나는 절대 중국과 거래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시제 가면은 좋은 거 맞습니다. 이 출판물. 이번 보고서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거. 이 보고서하고 이제 출판하고 하는데 뭐 이거 하면 연구비 빠방하게 나옵니다. 나도 제안 받았었어요. 안 했어. 논문만 내면 된다. 내가 미쳤다고 논문을 냅니까? 지금 변 이희재도 내 논문을 찾으려고 난리 버릇을 치죠. 나 안 줘. 절대로. 왜? 나는 이 다물 프로젝트를 쓴 논문을 돈을 벌려고 쓴 논문이 아니에요. 내 이 다물 프로젝트의 논문은 중국 쪽이고 북한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만든 논문이야. 내가 이거를 니네들한테 보여줄 것 같아?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얘네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반 연구, 뭐 신문명도시 쭉 여러 가지 나와요. 연구 주제 볼까? 자, 연구 주제에서 동북아 협력, 싱크탱크 동향, 북극 항로 개척 나오죠? 북극 항로, 우리 강민구,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포럼에 가서 반대 의견 얘기했던 거야. 근데 얘들 내 얘기를 똑바로 안 들어. 나는 거기 발표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책자도 다 갖고 있어. 나는 구경꾼으로 간 사람이야. 그래서 토론 끝나고 질문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북극 항로는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뭘 좀 얘기를 들으면 정확히 듣고서 음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더라 카더라로 듣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못 듣고 어설프게 이 나를 악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사고를 내는 것 같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어이구 소리가 난다.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이 여시제는 좀 다뤄줘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이 여시제. 그래서 이 여시제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따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시제는 원래 이 여시라는 이름이 만들어질 때 시진핑이 좋아했던 문구라고 했어요. 뭐 그랬더니 또 뭐 수적천성도 시진핑이 좋아했던 문구니까 김 박사는 친중파입니다. 햇소리 하는데 아니거든요. 나는 중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 했잖아요. 중국인보다 더 중국인답게 생각하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중, 친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시진핑이랑 6번이나 악수했어요. 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해요. 근데 저는 지중입니다. 이것과 얘기가 달라요. 나는 중국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중국을 이기냐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이게 지중이야. 그렇죠? 달라요. 자, 그런 것이고, 자, 또 어느 부분이 또 다뤄져야 되냐면 화웨이가 나와야 됩니다. 화웨이. 예. 우리나라에 만드는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만들어진 스마트 시티 계획은 여시제를 통해서
중국하고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여시제라는 조직에 의해서 양쪽이 컨트롤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중에서도 5G. 그 5G를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아주 개작사를 내버렸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뭐 재판하고 막 난리쳐서 한국에 있는 국산 5G를 개박사를 내면서 굳이 중국산 5G를 끌어들였죠. 그게 뭐예요? 화웨이. 그래서 그 화웨이 5G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건설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하거든. 예. 사실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리라던가 문제점을 이 방송 다큐멘터리 하려면요. 적어도 5편은 나와야 될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화웨이의 스마트시티 건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100개가 넘는 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신경체제 구축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의 주요 대도시에 5G를 깔고 화웨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전 세계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예? 여기에 지금 여시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시제가.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IT 지금 도시를 만들면서 시험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야. 피그라는 도시들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은 아시아투데이에 나온 거지만 중국 보안기술 수입하는 중앙아시아 스마트시티냐 아니면 감시체계냐.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감시체계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앙아시아에 드리는 이 스마트시티 건설은 여러분들이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했었어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최근 거, 옛날 거 말고 최근에 했던 거에서 뭐라 얘기했느냐?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다가 이 얘기 제가 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즈베키스탄 건설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건설하고 카자흐스탄에 건설한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하고 접경이 돼 있는 나라인데 거기다가는 우주개발 프로젝트까지 중국과 함께 해서 가상화폐를 통해 갖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것을 중앙아시아로 옮겨서 만든 다음에 바로 이란으로 수출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거래화폐는 암호화폐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중앙아시아가 이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적이냐? 안타깝게도 중앙아시아 국가는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암호화폐도 두둑히 챙기는 거죠. 문제는 뭐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주, 즉 동투르키스탄의 위구르인들과 동족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위구르 사람과 언어가 대동소이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중국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그 감시 시스템, 화웨이가 만든 게 뭐죠? 티엔랑, 천랑 시스템, 대국민 감시 시스템, 안면 인식 시스템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다가 180명의 위구르인들을 가둬놓고서 감시하는 수용소를 만들면서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의 개념이 그대로 스마트시티의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중국의 화웨이 5G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제2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화가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안타깝게도 중앙아시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해요? 이거 중앙아시아 시끄러워지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 일이 아니라지만 이게 더 진행될 경우 중앙아시아에서는 아마 정권 교체를 위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란이 더 중요하고 북한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기 뭐다? 바로 우리나라가 개입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국내 부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 이란 나오고 뭐 중앙아시아 나오니까 여러분 막 머리가 정리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자, 구글 여기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를 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요거 KJMISIS 이게 제 거예요. 요걸 딱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에 가시면은 여기 그레이트 게임이 있어요. 요 그레이트 게임을 누르세요. 이 그레이트 게임을 누르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 5번쯤을 보면 됩니다. 5번. 5번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중국의 세계 정복 전략. 이게 제가 방송 올리고 나서 이게 1, 2, 3편까지 있나? 이거 경고 3번 땅 맞고 채널 날라갔어요. 이 영상 3개 올리고 나서. 중국의 세계 정복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 올리고 나서 제 채널이 폭파돼 버린 겁니다. 예. 이걸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럼 3개 맞네. 더 있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제주도 개발 계획서부터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중국이 한국의 고속철도를 어떻게 장악하는가. 여기도 화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웨이 나오면서 스마트 시티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여튼 요 3개가 바로 제가 채널 폭파될 때 올렸던 영상 3개예요. 예. 이거를 참고하십시오. 네. 다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못 보신 분들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메오로. 요건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링크를. 딱딱딱 3개 걸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제 방송은요. 만약에 또 채널이 폭파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좌표를 찍어 놓습니다. 새로 유튜브 채널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피소도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말고 제 대피소가 어디냐면은 이제 보자. 공작왕. 여기 제 공작왕 채널에 보면은 여기 대피소라고 있습니다. 대피소. 이거 이제 좀 그레이트 게임이 있어요. 21세기 중년도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레이트 게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이어서 방송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몇 번 방송을 했죠. 이렇게. 그렇죠? 빤스런 기국 후 방송 이런 것부터 해서 저희가 몇 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다시 공작왕이 채널 작동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뿐이에요. 예, 일시적으로 여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커뮤니티는 지금 제가 커뮤니티 메시지를 공정한가 여기 그레이트 게임 여기 커뮤니티라고 여기 있죠. 커뮤니티 여기 보세요. 이 커뮤니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링크를 여기다 걸어 놓을게요. 좀 이따. 예, 그래서 여기 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 건설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제가 상세히 올렸어요. 이거를 제가 방송 끝나고 설명을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거 방송 한 편이요. 3시간 반짜리예요. 3편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3, 3원 9에다가 거의 11시간 반. 반나절입니다. 반나절짜리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요약해서 못해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패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세요. 제가 링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좀 짧은 걸 보고 싶다면 여기를 가십시오. 그냥. 여기 꽝매씨가 한 게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또 하나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바로 조국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스마트 시티 얘기나 조국 얘기가 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 여러 개 있으면 모르잖아요. 요거 보세요. 일단 문재인이 미국에 간 이유, 지속 가능 발전, 스마트 시티, 전체주의 시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거를 먼저 하나를 보세요. 요게
시간이 얼마냐? 1시간 26분밖에 안 되네. 물론 이것도 길어요. 하지만 제 것처럼 3시간 반짜리보다는 짧습니다. 요거 하나 보시고 또 뭘 보시면 되냐면은 요거 문재인의 지속가능 발전 취임 초 이미 예고된 친중 중국화와 전체주의 드라이브.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내주지요.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의 첫 번째 펀드 레드코어 밸류업 1호가 투자한 포스링크 전 아큐픽스라는 이 영상까지 보시면은 합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없으면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요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복잡해. 이게 너무 방대하거든.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살짝 기사 몇 개를 보여드리면, 자,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다 갑자기 왜 가상화폐를 얘기하게 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큐피스가 포스링크로 상호 변경한 거는 아실 겁니다. 이 포스링크가 바로 조국이 하고 있는 아까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가 인수한 회사예요. 포스링크가. 포스링크라는 회사의 전 이름은 아큐픽스입니다. 네, 요거는 팩트예요. 그랬고 이 회사가 이렇게 조국 펀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눈이 좀 반짝반짝거리지 않나요? 너무 재밌거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조국 사모펀드를 가족 비리라던가 부정 논문 표절 맨날 변 이희재가 좋아하는 이런 거잖아요. 시선 돌리지 마라 내가 그러잖아. 시선 돌리지 마. 니네들 친중우파들 시선 돌리지 마라.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부정 입학, 이거 물론 문제가 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사모펀드다.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모펀드를 까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전 뭐라고 했어요? 조국도 바지사장이다. 실세 아니다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포스링크가 여기 이 자꾸 이름이 이 포스링크 프라이빗 하도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는데 그 P 코링크 P 거기랑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 포스링크가 블록체인 업체인 서트온을 임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포스링크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네. 그랬는데 가상화폐에 조국 펀드가 투자가 됐습니다. 코링크가 포스링크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랬는데 그 포스링크가 해외 블록체인 시장을 공략한대요. 문재인 정권 때. 근데 공교롭게도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중앙아시아였습니다. 포스링크가 제가 알기로는 키르기스탄에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것 같던데 제가 얘네들 하도 많은 말을 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그거는 이거 갖고 또 딴지 걸지 말고. 네. 그랬고 가상화폐 거래소 이렇게 2017년 9월 7일 네. 이렇게 해서 중국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진출한다. 전 이거 이미 옛날 때 얘기했죠. 옛날 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래량은 세계 최대다. 이게 말이 되느냐? 비트코인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최대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가져들어왔기 때문이다. 누가? 중국이. 이것도 제가 얘기했을 때 또 우파들이 난리를 쳤죠. 음모론자라고. 근데 제 말이 맞았죠. 포스링크 가상화폐 거래소 본격화. 2017년 9월 18일입니다. 네. 하나 빠졌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가 됐는데 볼까요? 중국 가상화폐 거래 폐지. 보자.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폐지합니다. 여기. 그렇지. 9월 7일.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중소규모 코인이 상장 폐지됨에 따라 9월 7일 어쩌저쩌 기준, 그렇죠? 그래서 9월 7일서부터 중국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9월 18일 날 포스링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국에 만들었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어마어마한 중국발 암호화폐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가상화폐 거래량의 1등 국가가 됩니다. 냄새나죠. 근데 포스링크는 누구랑 연결돼 있다? 화관 과학발전유한공사와 6천억의 MOU를 맺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포스링크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하고도 결탁돼서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세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주주, 2주주가 어디였죠?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이런 것도 연결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누구랑 연결된다? 임종석. 임종석은 또 뭐랑 연결된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버닝썬.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조국 이 사모펀드 문제를 지금 법무부 장관 포기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왜? 이거 정권이요? 뒤집힙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돼요. 네? 조국 부인 논문 조작, 맨날 논문 조작, 예? 논문 검증, 친중우파들이 하는 말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에이 나쁜 놈들하고 도덕적인 욕만 받거나 아니면 그래봐야 입학 취소 이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요 정권을 뿌리쳐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야 된다. 네. 언젠가 저는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좀 다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어요. 개인적인. 왜냐? 이것만 밝혀지면요. 문재인 정권 여러분 맨날 탄핵시키고 싶다고 맨날 말하죠. 문재인 탄핵 뭐 맨날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파고들어야 됩니다. 조국 사모펀드를 파고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 여시제, 스마트시티, 비트코인, 1대1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아까 그 홈페이지 가보셨잖아요. 여시제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 비트코인 다 나옵니다. 1대1로. 거기 주요 사업에 보면 1대1로 러시아 북극 항로, 암호화폐, 스마트시티 다 나와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 그러네. 조국 펀드가 이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여시제랑 조국 펀드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거대한 자금과 이걸 움직였던 제일 큰 진짜 오야북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여기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파고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를 보게 돼요. 네, 진짜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고 싶으면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조사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돈 세탁을 위한 작업이었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돈 세탁. 돈 세탁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선거 자금. 선거 자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종석이 어디 갔어요? 종석이 어디 갔어? 나 진짜 종석이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 진짜. 종석이 어디 갔어요? 이 사건에서 임종석조차도 오야붕은 아니에요. 중간 보스급은 돼. 근데 그 중간 보스급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일본말은 도리시마리 야쿠인데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어. 실질적인 결정 능력을 가진 사장 있잖아요. 바지 사장 말고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디 갔어? 네? 네. 그렇죠. 박사님은 정석이를 그리워함. 그러니까 정석이를 전 되게 그리워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느낌은 받았어요. 제가 원래 저쪽
전략 TV 애들이 좋아하는 몽골 무당을 엄마로 둔 자식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이런 신기가 내리거든요. 느낌에 내년 1사분기에는 임종석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좀 힘들 겁니다. 뭐 1사분기라고 해봐야 뭐 실질적으로 3월이나 4월이지 뭐 1, 2월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쯤은 왠지 야인 모습의 임종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까. 지금 얼굴 드러내도 되는데 왜 안 드러낼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다며. 한국에. 응? 네. 그래가지고 좀 임종석이가 보고 싶어요. 이거 임종석이가 나와야 내가 그 다음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절대 얘기 안 하지. 임종석이 나오고 그러면 임종석이가 나오면 그 시점서부터 제가 이어서 마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일단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아, 종석이 정말 그립습니다. 춥진 않을려나 모르겠네. 고생하고 있다.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PPT를 좀 봐야 돼요. 마지막 걸로 자, 보여드릴게요. 결론 부분. 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아, 저를 지워주세요. 가운데? 어우, 스마트 시티 밑에. 알겠습니다. 옮겨주세요. 짠, 좋아. 축지법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가. 와, 이제 도사 다 됐다. 자, 이 스마트 시티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요 스마트 시티에서 왼쪽에 있는 빨간색, 주황색인가? 저거부터 보자고요. 먼저 스마트 시티 건설은 문재인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긴밀해요.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는 자주 거론되는 친문 라인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광재에서부터 해서. 그렇죠? 네. 홍석현이 친문 라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쪽 동네 애들, 그쪽 동네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문재인 정권과 스마트 시티 건설은 매우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여시제가 상당히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시제는 한샘에서 그 회장이 개인 돈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나? 4천억 원인가? 하여튼 개인 돈을 털어서 만든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한샘이란 가구회사가 돈이 많습니까? 옛날 땐 돈 없었어요. 요즘은 좀 규모가 커진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구회사가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저는 가장 큰 의문이에요. 그 의문점을 저는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북경입니다. 중국이 한국은 건설 경기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아실 거예요. 한국은 건설 경기 없습니다. 건설 경기도 없고 해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뭘씩 가구를 사.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수입 가구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구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개인 사재를 털어서 쓸 만큼의 그 여유가 없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한삼이 그렇게 크게 돈을 벌었지? 바로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냐고? 중국은 그 당시에 1대1로 서부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내륙에다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령 도시를 건설했거든. 물론 폭망했죠. 하지만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가구를 배치했는데 한류가 불면서 한국식 온돌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가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깔았는데 중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거기에 한국 가구들이 많이 들어가죠. 한샘 특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많은 가구가 예를 들어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구 회사는 녹아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적 특혜를 중국 공산당 애들이 그냥 줬을까? 그럴 리 없겠죠. 그렇다면 뭐다?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관시. 그거는 중국에 있는 지사장의 영업 능력이겠죠. 중국 공산당과 관시가 좋은 사람이 영업을 싸바싸바 잘하면은 당연히 이런 게 되겠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북경지사의 사장이 누구예요? 조원진. 그래서 내가 의심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조원진 의원은 또 뭘 얘기했습니까? 중국몽을 지지한다. 시진핑을 존경한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6번을 만났다.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먼저 자랑했다고 변 이희재가 얘기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대구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중국식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모든 게 중국이에요. 국회의원 되던 초창기도 뭐라 하세요? 조선족 동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원진을 친중파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매체, 저를 욕하는 반대파, 소위 우파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에서 조원진을 아무리 지중이라고 실드를 쳐줘도 제 입장에서 조원진은 친중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근데 문제는 뭐다? 한샘이 거기서 번 돈이 여시제를 설립되는데 쓰였다예요. 근데 여시제에서 말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1대1로 그 다음에 중국몽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조원진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겹칠 수 있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이렇게 친중 세력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시티 건설 자체. 근데 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데 결국 모든 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저는 가상화폐로 많이 유입됐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신문기사에도 났죠?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암호화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관이 투자를 하면서 다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던 2017년 12월 7일인가 8일 그때쯤 그 시기에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인가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번 조국 사모펀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거래할 때 작전 세력이 들어갔었다는 게 밝혀졌죠. 제가 말한 건 음모론이 아니었죠. 사실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가 들어왔는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 회사가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 조국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인수한 EQPix, 포스링크로 이름 바뀌죠. 이 포스링크 회사가 중국 자본과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코인링크를 만들고 이 코인링크에서 포스링크라는 거래소가 나옵니다. 세턴을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 거꾸로. 코인링크란 가상거래소를 만들었죠. 근데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누가 소유했느냐? 포스링크, EQPix, 전네임. EQPix의 사내 이사를 살펴보십시오. EQPix의 사내 이사를. EQPix의 사내 이사를 살펴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는 사람.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특정 정당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파라고 얘기하는.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죠. 네. 그래서 그거를 파면은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 비공개 강의에 온 팬분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멤버들 한 20에서 4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제가 문정동 사무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지금 저의 적이 됐을 겁니다. 왜냐? 제가 애국당을 비판하니까. 지금 우공당이라 그런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뭘 알게 되느냐? 태극기 부대 안에서 암호화폐사라는 소문이 돌고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마구 치고 올라가던 그 시점에 너도 나도 암호화폐를 사라고 권장했었어요. 태극기 부대 안에서.
어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댓글 다시는 분 중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암호화폐 사라고 태극기 부대 내에서 엄청 권유했습니다. 사라 가격 오른다. 어디 댓글 봐야지. 맞아요라는 분 나오네. 호랑이님 기억해요? 김경미님, 김경란님 많은 분들이 있네. 그쵸? 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이해 못했어요. 지금은 압니다. 왜 태극기 부대에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지? 응?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중에는 코인링크가 있고 그 다음 그거를 소유한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포스링크의 사내이사 중에 이 사람이 여기랑 친하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포스링크는 우연의 일치일까? 조국 즉 민주당 쪽 애들이 하는 코링크 프라이빗 이코티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경제공동체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요즘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몇몇 그 우파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물론 진짜 죽이려 하진 않겠지만은 말로라도. 대구? 감이 오죠. 왜 우파의 성지인 대구에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그렇겠어요? 이유가 다 있죠. 응? 그렇죠? 어디 보자. 댓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대구 사람. 이게 참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상함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파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제 주변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저를 까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나 이거 처음 이 특이한 현상을 제가 지금 목격해요. 지금 보면서. 아니 특히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 왜? 나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희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스마트 시티 건설에 관련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오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거는 요거 다시 표를 보여주세요. 표. 여기 스마트 시티 왼쪽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에 대한 얘기만 지금 탐사보도에서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다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얘기한 게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스마트 시티 건설하고 긴밀하게 연결돼서 같이 돌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버닝썬 사건 때문에 알게 됩니다. 버닝썬 사건 때 누가 나옵니까? 린사모, YG 엔터테인먼트랑도 친하고 버닝썬 투자할 때 대주주로 활약했던 린사모, 삼합회의 애인인가 애첩이라 그랬죠. 그 보스의. 근데 그 린사모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수역 쪽에다 갤러리도 사지요. 이거는 그냥 그 꽝매시 영상 가서 보세요. 내가 하도 이름이 많이 나서 헷갈려요. 이름이 하도 비슷해. 뭐 포스링크 무슨 링크 막 이름이 헷갈려서 내가 직접 가서 방송을 다시 보세요. 그런데 린사모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의 출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돈이 뿅 나타났어. 그래서 샀어. 근거를 어떻게 추측하느냐?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를 그냥 USB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에다 팔은 다음에 현금화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린사모를 우리나라 경찰이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검은 돈과 비자금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암호화폐로 들어와서 그것이 국내에서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됐는데 이 현금화된 돈들이 국내에서 원래 건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한국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게 재조정되고 우리나라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입맛에 맞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례비로 쓰이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권관계가 얽혀 있다.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 국회의원 쳐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옵니다.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어.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야가 없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는
다시 임종석과 연결됩니다. 그죠? 이 임종석은 아랍에미레이트를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디랑 또 연결되느냐? 포스링크. 내가 복잡해서 그릴 수가 없어 그랬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보이죠? 아랍에미레이트는 포스링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3차원적으로 이해하세요.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암호화폐가 이동한 경로는 한국은 일단 모른다고 빼요. 뺀다 하더라도 그냥 암호화폐는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탈리아까지도 연결돼서 서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임종석이가 연결된 걸로 추정이 되죠. 왜? 암호화폐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미 다 얘기해버렸네. 이 루트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은 버닝썬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국도 버닝썬이랑 연결되고 임총경 당연히 버닝썬과 연결되어 있죠. 승리 연예인 얘기 안 할게요. 왜? 저는 연예인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거는 핫발이야. 그래서 저는 버닝썬에서 승리의 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있지만 얘는 바지 사장일 뿐이고 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개를 뒤집어 씌워서 묻는 용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언급 안 합니다. 왜냐? 승리 얘기하면은 또 우리나라 개돼지들이 구독자 수 올라가겠지. 최신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당신네들이 진정한 우파입니다.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없어. 연예인? 통과. 연예인은 삐에로일 뿐이야. 삐에로. 연예인은 권력자 앞에서 힘이 없죠. 그래서 연예인 갖고 뭐 누구랑 불륜했네. 뭐 어쩌죠. 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네. 왜? 그거 시선 돌리기니까. 저 그 관심 안 가져. 저는 핵심만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버닝썬에서 마약이랑 연결됐죠. 근데 최근이 아니라 어저께 뉴스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어디 나이트클럽인데 거기서 중국 애들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왔는데 나이트클럽의 기도와 나이트클럽 사장이 경찰이 출입을 막아버렸죠. 야, 우리나라가 벌써 그 정도가 됐습니다. 경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러 가는데 나이트클럽 기도한테 막혀. 미쳐버리지, 미쳐버려. 왜 중국 애들이 마약 거래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경찰이 못 들어가고 한낱 나이트 기도에게 그렇게 쩔쩔맬까? 왜냐하면은 그 마약 밀매의 배경에는 중국 삼합회가 있습니다. 중국 삼합회만 있느냐? 천만에 만만해. 그 뒤에는 북한이 있어요. 또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거래에 협조적인 경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거래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는 부패한 경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약 스캔들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말 안 듣는 정치인, 기업인들 군기 잡을 때 마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희한하죠. 마약은요 여야가 없이 다 써요. 내가 봤을 때 우파 정치인이 됐던 좌파 정치인이 됐던 우파 정치인이 됐던 경제인이 됐던 좌파 경제인이 됐던 고위직 사람들 중에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쾌락의 목적이건 의학적인 목적이건 뭐든 간에. 그런데 꼭 마약 사건만 터지면 우파만 시끄럽게 터집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약 사건이 터지면요 꼭 우파 사람들만 시끄럽게 터져요. 그리고 구속이 되던 언론상에서 아주 개매장이 되던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시민 조카가도 마약했다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누구였더라? 아들인가 누군가 또 사고 나고 뭐 여러 가지 이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그게 스캔들이 된 적이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직 내려놓은 적 있어요? 유시민 멀쩡하죠. 유시민의 누나 내 세계 테마기행 내린 그 매체 멀쩡히 이사장인가 잘하고 있죠. 왜 좌파들은 마약 사건이 나도 여전히 멀쩡히 있고 그러면서 왜 우파 사람들은 그런 것과 관련이 되면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보자. 언론이 쓰레기사?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그냥 언론이 쓰레기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만 명 돌파했네? 어유 고맙습니다. 10,000명이나 보시는군요. 저를 감시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뭘 날 감시하고 그래 도대체? 나 착한 사람인데 드디어 10,000명을 돌파했네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 왜? 언론 대부분이 친중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답은 요 그래프 상에 있습니다. 그래프. 다시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상당 부분은 중국 삼합회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원산지가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인 게 무진장 많습니다.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삼합회가 그거를 다시 한국의 나이트 클럽으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내 유통시키는데 그럼 국내에서 누가 팔까? 물론 한국의 깡패들이 팔겠지. 누가? 좌파적 성향을 가진 깡패들이 팔겠죠. 응? 그러다 보니까 우파 사람들이 마약 사건이 연루되면은 이상하게 뽀록이 잘 나요. 좌파는 흐지부지. 응? 이렇게 됩니다. 흐지부지. 예? 그래서 좌파는 마약사범으로 안 잡혀요. 잡힌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연예인 빼고. 자, 연예인은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연예인은 이러한 정치적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희생당하는. 가끔씩 그 연예인들 마약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 연예인들 그거 왜 터질 거라 봅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연예인 마약 사건 딱 타면 난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은 어머 걔가 마약을 했어. 실망이야. 이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마약으로 했다고? 뭐 그럴 수 있어. 저는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누구랑 했지예요. 혼자? 물론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누구랑 했지예요. 분명히 누구랑 혼자 한 거 아닐 텐데 분명히 누군가 같이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 마약은요 혼자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 남자도 있어야 될 텐데 마약을 먹고 섹스했을 텐데 분명히 둘이 했을 텐데 근데 왜 여자 연예인만 자꾸 나타나지? 아니면 남자 연예인만 나타나지? 왜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을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응? 어디 보자. 저는 여기 안 나오네. 저는 그게 뭐라고 보느냐? 협박이라고 봅니다. 협박. 어떤 여자 연예인이 마약 사건으로 체포가 되는 거는 그 여자 연예인이 마약을 물론 한 건 맞겠죠. 그것보다도 이 여자 연예인과 같이 마약을 한 그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왜? 10중 8구 같이 했을 테니까. 그 얘기는 뭐다? 그 여자 연예인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나타나겠죠. 그 상대방은 폭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을 잘 듣게 되겠지.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굉장히 후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안대환님 감사합니다. 어유 되게 큰 도움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래서 내가 자꾸 연예인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연예인은 희생양이다예요. 맨날 연예인 긁어갖고 이렇게 물론 구독자 늘고 슈퍼챗 빵빵 싸주고 후원금 많이 들어오겠지. 그거 하면은 정통 우파 채널 관심 없어요. 안 들어와도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보세요. 그러지 여러분에게 코드 안 맞추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코드를 맞췄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건설엔 중국이 있죠. 삼합회도 중국이에요. 버닝썬 당연히 중국이 대주주로 있었죠. 삼합회가. 그랬는데 여긴 조국하고 임종석이 있었고 조국은 여기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연결된다? 결국 북한의 대북 송금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한때 제가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죠. 북한이 친미를 하고 남한이 반미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과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고맙게도 북한은 친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척을 했어요. 정말 우리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북한은 무엇을 했느냐? 남한의 주사파 세력들하고 바로 이러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북 송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을 받는 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썼고 이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유통시키고 움직이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대북 송금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우파의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마약이나 비리나 각종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서 임종석이가 해외를 왔다 갔다 돌아다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요즘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건설은 궁극적으로 뭐다? 여러분들을 바로 공산당의 감시 치하에 넣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시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서울과 평양을 스마트 시티 시스템으로 하나로 연결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다? 김정은이 자기 테이블에서 서울에 있는 천만의 시민들의 하나하나를 다 감시할 수 있게 만드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납하겠다예요.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러한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헤치고 얼마만큼 이 진실을 알려갖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할 수 있을지 저는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저는 일개 유튜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 방송을 취미로라도 보시는 기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파주셨으면 합니다. 여시대도 좀 파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화폐 문제도 좀 더 파주셨으면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파헤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이것만 밝혀지면 진짜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힘들게 태극기 집회 안 해도 돼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